동통문화 박영감입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평가를 자꾸 외면하게 되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에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고 계속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의 결과가 이제 학원입니다. 보이는 것을 자꾸 다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통찰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 폭발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3가지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현하지 말자. 두 번째로 행동하지 말자. 세 번째로 결정하지 말자. 감정이 폭발할 때 표현, 상대방한테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걸로 나중에 이불킥을 찬다든가 후회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다음에 또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과격하게 이제 뭘 집어던진다든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게 당연히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분명하고, 이제 결정, 나 이제 이거 안 해 라든가 또는 헤어져 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하는 타이밍이 감정이 폭발할 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그때 그 분노나 뭔가 갈등이 심각할 때는 결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이 자잘하게 기다렸다가 나중에 냉철하게 정말 지금 우리가 이걸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불안하면 정량적인 것에 이끌리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눈앞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걸 많이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 불안감이란 감정이 학원을 다니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하자면 아이들을 독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아이가 어릴 때에 아빠 엄마랑 같이 있고 아빠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게 착하게 여겨지는 건 당연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성장의 단계에서 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 학원이란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쿵푸 얘기도 예전에 했었지만 어떤 기술이든 간에 내가 그걸 단련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였어요. 쿵푸, 공부.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은 재밌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재미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거, 이걸 우리 통찰 수업에서 뭐라고 비교하냐면 재미라는 말이 실력이라는 마차를 끌고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말이 마차 앞에 있는 게 당연하죠. 말은 재미입니다. 재미가 먼저 우선되어야 해요. 그래서 재미를 따라가다 보니까 실력이라는 마차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실력이 먼저 앞서갈 수 없어요. 간혹 있어요. 있긴 있죠. 왜 애들 따라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 라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비유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어쨌든 말은 마차 앞에서 끄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역학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애들의 실력이 늘어나려면 그 과목이든 그 어떤 활동에 대한 아이의 재미와 동기부여가 막 뿜뿜해야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도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하고 당연한 것인데, 이제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학원으로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식을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재밌어서 갈 수 있지만 대체로 금방 하기 싫어지는 게 돼요. 그래서 재미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일만, 마차가 혼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마차 안에 엔진이 없는 게 문제죠. 학원의 그 입장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학원에서 오래 일해서 학원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좀 미안한 말일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소비자가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이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하는 능력 중에 역지사지가 있어요. 역지사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상대방의 입장, 역은 바꿀 역, 지는 땅지죠.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서 생각한다. 생각할 사.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보이는 게 있다. 근데 보통 이 역지사지를 인성과 관련해서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걔는 어떻겠냐.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는 거. 그것도 맞지만 이 역지사지는 단순히 인성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매우 전략적인 상황에서 많이 발동이 됩니다. 뭐 삼국지나 이런 전쟁 상황에서도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한 수 앞서가는 전략으로 이기는 걸 많이 보죠.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역지사지를 이제 학원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이 잘 되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겠죠. 아이를 잘 가르쳐서 성적이 올라가면 계속 많은 사람이 오고 그래서 그 학원 잘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건 소비자의 생각입니다. 사실 학원 입장은 좀 달라요. 왜냐면 잘 가르쳐서 성적이 올라가게 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면 너무 좋고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고 그걸로만 학원이 운영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학원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대부분의 학원은 현상 유지, 심지어 떨어지기도 하는데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헬스장이랑 똑같아요. 헬스장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의 회비로 운영되기보다는 물론 요즘 PT로도 많이 수익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6개월, 1년 등록하고 몇 주 나온 다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의 그걸로 운영될 때가 많거든요. 눈먼 돈들입니다. 밑에 깔아두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기세랑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되기 쉬운데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을 높이고 그걸로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학생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의미 없는 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돌아와서 학원은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공부를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결제하는 사람, 부모가 계속 결제하고 싶게 만들어야 학원은 잘 됩니다. 그게 같은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닌데 같은 말일 때도 있으나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요컨대 그 교집합을 빼버리면 애가 공부를 잘 못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도 계속 결제하고 싶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뭘까요? 우리 애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 뭔가 많이 하고 있고 빡세게 시키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숙제를 줘야 되죠. 숙제를 엄청 많이 줘서 애가 그 숙제를 항상 풀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부모는 왜 그걸 좋아하죠? 왜 열심히 숙제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실력이 는다는 것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하니까 애가 뭔가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옆에서 보면 불안감이 달래지는 느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학원비를 내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속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불안해서 결정하면 불행해진다 그랬죠. 학원을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다니더라도 우리 애가 이 부분이 약한데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수단, 뭐 유튜브 강의나 뭐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 누군가가 필요하다. 또는 뭐 이제 애가 옆에 애들이랑 경쟁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환경 때문에 학원을 가야겠다. 필요한 게 있어서 능동적으로 가서 가는 건 괜찮습니다. 매우 좋아요. 그럴 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지만 다들 가고 여기는 뭔가 시원찮아. 불안해. 이건 벌써 불안해서 결정하는 거죠. 아이도 불행해지고 부모님도 불행해지는.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학원은 그래서 숙제를 많이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숙제도 다시 잘 보시면 그 실력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실력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아이한테 좀 아이의 실력에서 살짝 어려운 내용을 줘야겠죠. 만약에 100문제 풀었다고 합시다. 근데 100문제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건 시간 낭비였던 거예요.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고르냐면 100개를 풀었을 때 70개 정도를 맞추고 20, 30개를 내가 틀리는 그런 문제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틀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나머지 풀었던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완벽히 알고 있던 풀었던 거는 다시 볼 필요가 없고
내가 틀린 것을 점검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게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의 맥락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100개 풀고 100개 다 맞았다? 그걸로 좋아하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또 부모는 불안감이 달래지니까 좋아하죠. 너 잘하는구나. 만약에 학원이 애한테 좀 도전적 과제를 줘가지고 100개 중에 30개 정도 틀려요. 틀리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부모님이 봐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학원 좀 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애들이 틀려? 그래서 막 전화해서 왜 애가 자꾸 틀리죠? 불안하니까. 불안감 때문에. 그걸 뭐 학원이 얘기해도 어쨌든 간에 불안해서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생리를 학원이 알게 돼요. 그러면 학원은 자꾸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이의 수준에서 도전적 과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평이한 수준의 문제를 계속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맞는 게 많겠죠. 그러면 맞는 게 맞으니까 애는 뭔가 할 건 많으니까 계속 풀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실력은 늘지 않아요. 실력이 늘지 않는 건 몰라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시험 문제가 쉽다는 겁니다. 아니 뭐 쉽다고 하면 안 쉽던데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애들이 대체로 약간 아빠 엄마의 말대로 규범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책도 많이 읽고 뭐 다니는 것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쌓인 기본기가 있죠. 책 읽은 거랑 뭐 한 거. 그 기본기가 충분히 중학교의 내용까지는 커버 칠 수 있는 기본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남이랑 등수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문제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와요. 이 정도면 되겠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제일 문제예요.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내신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또 역지사지를 해보죠. 학교에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 100점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1등급을 줄 수 있는 인원이 6명인데 100점이 7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6명을 넘어버렸죠. 그러면은 그 6명이 1등급을 받지 못하고 7명이 죄다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불이익을 받게 되죠. 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보내야지, 우리가 잘 가르친다고 광고할 수 있는데 1등급을 6개를 잃었으니, 그러면 그 선생님은 이제 엄청 이제 불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 걸 제일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지엽적이고 막 이제 어쨌든 간에 틀릴 만한 문제, 속된 말로 이제 킬러 문항을 넣게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했던 그 리듬으로 그거를 대하게 됐을 때는 엄청나게 당혹스럽고 이제 고등학교 환경이 확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쌓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공부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전적 과제들을 많이 풀고 근육을 길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자꾸 할 수 있는 것만 반복되게 되는 그런 거를 학원에 그걸 맞춰서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흐름으로 나가면 당연히 나중에 매우 안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귀인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원인을 어디에 돌릴 것이냐. 돌아갈 귀, 원인인. 원인을 어디에 돌릴 것이냐. 원인을 나한테 돌릴 것이냐, 남한테 돌릴 것이냐. 보통은 학원한테 돌립니다. 또는 너가 똑바로 못해서 그렇지. 학생한테 돌리거나. 근데 정확한 원인을 짚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의 가장 깊은 곳은 뭐냐? 마음속에 불안감이 깊숙이 있다.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한다. 뭐가 필요한지 능동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학원들은 그에 맞춰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때그때 적절한 풀만한 숙제를 주고, 그리고 그걸 계속 돌려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부모님은 계속 결제를 하게 되고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학원이 계속 등록을 하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불안감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이제 학원에 상담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머님 이거 애가 지금 너무 늦었는데요. 이런 걸 많이 듣게 돼요. 문제라는 걸 바라보는 것 자체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프라블럼이라고 그러죠. 프라블럼은 어근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 프로라는 말과 프라와 블람의 합쳐진 말인데, 프로는 어근상으로 앞으로란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 프롤로그, 책 읽을 때 앞에 나와 있는 말이 프롤로그죠. 앞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는 앞으로. 그 다음에 블럼은 뭐냐면 영어 어근을 보면 발리스틱스, 탄도학이라고 하는데, 뭔가 던진다, 뭔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라는 그 어근이 합쳐져서 프라블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크나큰 결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던지기 위한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만드는 게 프라블럼입니다. 10문제 풀고 나서 틀린 두세 문제를 그때부터가 시작이라 그랬죠. 틀린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거기서 내가 틀린 거를 하면서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공부할 줄 모르는 애들은 두세 개 틀리면 기분 나빠하고 거기서 끝나죠. 아, 짜증나. 문제가 더러워. 아, 이 선생님 문제 이상하게 내. 아, 이거 내가 알던 문제야. 이러고서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끝내죠. 한술 더 떠서 부모한테 내가 못했다는 걸 얘기하면 혼나니까 시험 못 보면 뭐라고 하죠? 아, 엄마 이 학원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러면 사실 부모님은 야, 네가 안 해서 그렇지라고 귀인을 자녀한테 이렇게 돌리는 게 그나마 나은 반응일 수도 있는데, 부모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지, 역시 그렇지 이러면서 또 그때 학원을 바꿔줍니다. 그거 뭐예요? 자녀가 정당화가 되는 거죠. 역시 학원이 못 가르쳐서 그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서는 아무 데도 없어요. 반응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중에 다시 나눌 텐데, 아무튼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누구나 불안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은 원래 그 안에 태생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감 자체가 이상한 프라블럼이 아닙니다. 불안감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해소하고 싶죠.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내가 결정을 할 때 내가 불안감 때문에 결정하느냐, 아니면 불안한 상태지만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이걸 결정한다로 결정하느냐, 이 단서를 잘 보시고, 모든 공부하는 방식이나, 심지어 이건 공부만이 아닙니다. 공부의 원리는 인생에 통한다고 했으니까 어딜 투자하거나 어떤 것을 구매하거나, 이 모든 것에 내 안의 심리가 불안감인지 합리성인지 이걸 따지는 것을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잘 따져보는 그런 문화가 꼭 생기길 바랍니다. 종이에 적어보는 게 좋아요. 종이에 나는 지금 이걸 왜 하는가? 내 지금 감정은 어떠한가? 차분하게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이런 리추얼이 정말 좋은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관련해서 독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